다 올려대는 거예요. 뭐지 싶잖아요. 이거 그지 새끼인 줄 알고 이혼했는데 홍콩에 60억 6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거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근데 여기서 몇 대 몇, 이게 중요할까요 지금?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이문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혼 조정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딱 하나 있어요. 그날 이혼 조정을 딱 마치고 나왔는데 상대방이랑 상대방 변호사가 아주 신나게 웃으면서 저희 앞을 쓱 지나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무실에 복귀해서 컴퓨터를 딱 켰는데 그 변호사도 사무실에 복귀하자마자 자기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이혼 조정도 대성공. 오늘도 깔끔하게 이기고 왔습니다. 요거를 제가 딱 보게 된 거죠. 피디님,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걸 보자마자. 비밀인데 화나지 않았어요? 저는 굉장히 통쾌했습니다. 왜냐면 그날 조정 사실은 저희가 이긴 거였거든요. 다만 상대방과 그 변호사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이혼 조정 잘못하면요, 눈 뜨고 코 베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 조정 들어가기 전에 꼭 알고 가야 될 것들 제가 콕콕 집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0년차 전업주부인데 남편이 이혼 조정하면 내가 전 재산 50% 딱 떼줄게. 이혼 조정하자. 이러는 거예요. 자, 피디님 이 제안 받아들이실래요? 말래요? 엉치겠네요. 그쵸? 제가 이혼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몇 대 몇? 저 이혼하면 재산분을 몇 프로 받나요? 이걸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 50%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받는 이 50%가 1억의 50%냐, 2억의 50%냐, 아니면 100억의 50%냐,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정말 배우자의 재산 다 샅샅이 알고 계신가요? 제가 시간을 조금 들여볼게요.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생각해보셨나요? 뭐 아파트, 차, 퇴직금 이 정도는 생각이 나죠. 근데 선산? 주식? 코인? 이런 게 과연 있었나? 여기서 의문이 좀 든다면 이 제안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실 이혼 소송에서는 금융조회니 뭐니 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다 파악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혼 조정은 그렇게 상대방의 재산 파악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했던 사건 이야기인데 이분이 한 7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남편이 이혼 조정하면 딱 50% 떼준다고 한 거죠. 그래서 이혼 조정을 하려고 하다가 뭔가 찝찝해서 소송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재산을 찾고 또 찾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홍콩에 진짜 비싼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었던 거예요. 무려 60억. 말도 안 되지 않나요? 그 6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거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또 한 사례는 이것도 남편이 이혼 조정을 하면 아파트의 절반을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게 이 남자가 너무 조정을 서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조정을 하지 않고 소송에 갔습니다. 이때도 남편의 재산을 찾고 금융거래 내역을 파악하다 보니까 이 남편이 코인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이분이 코인으로 30억을 번 거예요. 이거 진짜 모르고 이혼 조정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30억, 60억 이거 완전 날리는 재산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몇 대 몇, 이게 중요할까요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상대방 재산을 애매하게 알고 있다, 아니면 지금 느낌이 좀 싸하다, 그럼 조정이혼 하시면 안 됩니다. 협상은 머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보가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은 니 패, 내 패 다 알고 협상장에 와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상대가 다 짜놓은 그 판에 앉아서 이거 나 진짜 유리하다, 나 오늘 진짜 조정 잘하는 거다 이러고 앉아있다. 이러면 진짜 안 된다는 겁니다. 변호사님, 조정 끝나고 숨긴 재산 알게 되면 그때라도 소송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안 된다고 하는 변호사님들도 많은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왜 안 된다고 하냐면 우리가 조정 도서를 쓸 때 거기엔 이렇게 써 있어요. 보통 이 조정에서 정한 거 외에는
네 재산은 네 재산, 내 재산은 내 재산. 그리고 앞으로 이혼과 관련해서는 향후 어떠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소송을 하지 않겠다라는 부재소 조항을 넣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조정을 할 때는 이 조정을 할 때 알고 있는 이 재산에 대해서만 조정을 한 거지 상대방이 숨긴 재산에 대해서는 조정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소송을 해서 이기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면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제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남편이랑 이혼했잖아요. 같이 살고 있지도 않아요.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는데 그 2년 안에 남편의 숨긴 재산 실제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에 하나 찾았다고 쳐요. 뭐 이럴 순 있겠죠. 이혼을 하고 났는데 남편이 자기 SNS에다가 막 사진 올리는 거예요. 롤렉스 사진, 명품, 엄청 스포츠카 막 다 올려대는 거예요. 뭐지 싶잖아요. 이거 그지 새끼인 줄 알고 이혼했는데 뭐야, 나 당한 것 같다라는 생각 들잖아요. 그러면 소송 다시 제기해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내가 소송을 했다라고 하면 이 남자 뭐라고 할까요? 야, 우리 그때 이혼 조정할 때 다 끝난 거잖아. 그때 내 재산 다 내 거고 네 재산 다 네 거고 다 거기서 끝나기로 했잖아 라고 하면 저희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조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때 내가 모르고 있었다 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거죠. 자, 저희가 지금 복잡한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 이혼 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더 크고 더 어려운 소송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라고 하면 애초에 이혼 조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어렵게 이혼 조정 결심했는데 막상 이혼 조정실에 가서 조정을 망치고 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혼 조정 이렇게 하면 망한다. 3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조정실을 결투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보통 상대방이랑 너무 감정이 안 좋은 경우에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제 조정 신청을 하고 조정 기일이 잡히기까지 한 2-3달이 걸리죠. 그 사이에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칼을 갑니다. 내가 저 인간 조정실에서 만나기만 하면 진짜 가만 안 두겠다. 이러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다가 조정실에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정실에 가서 당사자들끼리 싸우겠죠. 근데 당사자들끼리만 싸우면 그나마 나아요. 근데 변호사들끼리도 싸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들 뿐만 아니라 변호사와 그 상대방 당사자들끼리 싸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조정실에서 상대방 변호사가 저희 의뢰인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이 애를 잘못 키웠으니까 애가 이 정도로 됐지 라는 말을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의뢰인이 너무 화가 나서 싸울 뻔했거든요. 제가 그 자리에서 같이 싸울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일단 의뢰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흥분을 가라앉혔죠. 왜냐? 저희는 이 조정을 꼭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날 조정 성립을 시켰습니다. 만약에 그날 저까지 흥분해서 같이 싸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조정이 됐을까요? 유독 이런 분들이 계세요. 조정실에 갔는데 내 변호사가 나를 대신해서 상대방과 싸워주더라. 상대방 변호사와 싸우더라. 이걸 너무 통쾌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진짜 너무 답답합니다. 조정실에 왜 싸우러 가나요? 조정실은 싸우러 가는 자리가 아니고요. 협상하러 가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는 법원을 공정한 심판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예요. 이혼 조정은 심판의 자리가 아닙니다. 협상의 자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간혹 이혼 조정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자동으로 내 재산과 상대방 재산을 파악을 해서 조정위원님들이 공정하게 법에 따라 나눠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우리 재산을 파악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조정위원님들은 판사가 아니에요. 조정위원님들이 훌륭한 분이시긴 하죠. 근데 그분들의 목적은 오늘 이 2사람의 이혼을 원만하게 해결해서 합의시키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정실에 가면 간혹 조정위원님들이 내 얘기를 잘 들어주기도 하고 상대방을 막 다그치기도 합니다. 내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위원님들이 하는 대로 조정을 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조정 도서에는 내가 상대방에게 너무 많이 양보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걸 보고 후회해봤자 늦는다는 거예요. 조정 이유는요, 그분들이
심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해서 내가 협상을 하는 겁니다. 결국 그 누구도 믿으면 안 되고 내가 잘 준비해서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조정실에 가면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고 그냥 조정실에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 이분들은 상대가 나한테 보내온 조정 신청서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으세요. 왜냐? 이걸 보면 화가 나니까. 이걸 보면 너무 열이 받으니까 그냥 아예 읽어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조정 신청서부터 꼼꼼히 읽어보세요 라고 하면 이분들은 또 이혼 사유들만 열심히 읽어봅니다. 그러고 더 화를 내요. 왜냐면 거기 거짓말들이 써 있으니까.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이혼 사유가 아니라 양육비 재산 분할 같이 상대가 제시하는 조건에 관한 거예요. 그 조건들을 꼼꼼히 읽어보고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혼 조정실에 갈 때 뭘 준비해서 가야 되냐? 이건 실제로 제가 쓰고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이 세 가지만큼은 무조건 준비를 해놓고 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혼 조정의 목적. 내가 오늘 꼭 이뤄야 될 거를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보할 수 있는 거를 정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 이상은 절대로 양보 못해 라고 하는 그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조정의 목표는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이다 라는 그 첫 번째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육권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을 정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재산 분할은 이만큼 포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정하셔야 됩니다. 결국 첫 번째를 얻기 위한 협상의 카드를 두 번째에서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협상 카드를 정하시더라도 내가 이것만은 절대로 양보 못해 라고 하는 그 마지노선을 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 나는 아이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집 명의만큼은 절대로 포기 못해 라고 하는 이 조건을 정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 개를 확실하게 준비를 해서 가시면 적어도 이혼 조정 신청을 하면서 내가 이혼 조정을 잘못했구나, 내가 너무 많이 양보를 했구나 라고 후회할 일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조건을 정했어요, 내 스스로. 근데 이 조건이 정말 객관적일까요? 여기서 결정적인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세운 그 기준은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금액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소송에 갔을 때보다 더 유리하게 이혼 조정에서 받을 수 있는지 그게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했는데 이분의 남편이 이혼 조정의 조건으로 4억을 제시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5억을 받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조정을 안 받아들이고 소송에 가서 5억을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계산을 해본 결과 재판에 가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3억 원 정도였어요. 이럴 때 저는 이분한테 소송에 가시면 안 된다. 남편이 제시한 그 조정을 받아들이는 게 훨씬 유리하다. 잘 생각해 보셔라. 라고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이혼 조정은 정보 싸움이에요. 내가 상대방의 재산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소송에 갔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것보다 더 유리하게 조정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다 파악한 상태에서 조정에 임해야 된다는 거죠. 변호사님 이야기 다 듣다 보니까는 조정 안 해야 되겠는데요? 물론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조정 이혼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협의혼보다는 조정 이혼이 훨씬 낫다고 봐요. 협의혼 한다고 하고 법원에 안 나오시는 분들, 합의서 쓴다고 차일피해 미루다가 합의서 안 쓰시는 분들, 합의서를 써도 그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분들, 그래서 결국에는 소송에 가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상대랑 사전에 미리 합의된 상태에서 이혼 조정을 하게 되면 사실상 98% 정도 다 이혼이 된단 말이죠. 이건 내가 상대랑 이혼이 될지도 말지도 모르게 협의혼을 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내가 알고 있는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협의혼보다 이혼 조정이 100배 낫다는 거죠. 결국 문제는 이혼 조정이라는 제도 자체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런 정보도 없이 준비도 없이 덜컥 이혼 조정을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럼 언제 이혼 조정을 하는 게 좋으냐? 첫 번째는 내가 상대방의 재산을 샅샅이 파악하고 있는 경우, 내가 상대방의 재산을 다 파악하고 있다면 뭐의 50%냐? 그게 확실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굳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소송을 하는 것보다 이혼 조정을 하는 게 시간적, 경제적으로 훨씬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혼 소송에 갔을 때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 조정을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죠. 상대가 유책 배우자이거나 상대가 빨리 이혼을 하고 싶어서 법에서 정한 재산 분할보다 훨씬 많이 얹어준다고 하거나 심지어는 집을 통째로 다 넘겨준다고 하거나 이렇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상대방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이혼 조정으로 딱 못 박아둬서 이혼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세 번째는 반대로 소송으로는 내가 이혼을 할 수 없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유책 배우자인 경우 소송으로 이혼하기가 너무 어렵죠. 실제로 유책 배우자인 사건에서 이혼을 해본 그 사례들도 몇 건 있지만 그 과정이 너무 험난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내가 이혼 조정 절차를 통해서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이나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양보한 후에 상대랑 이혼 조정을 통해서 이혼을 하는 게 훨씬 깔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영상 마지막으로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상대방의 재산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혼 조정을 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이혼 조정실은 내 감정을 풀러가는 자리가 아니다. 세 번째, 조정실에 들어가기 전에 나만의 기준표 3개를 정해서 들어가라. 여러분, 이혼 조정은 복잡한 이혼 소송을 피해서 빠르게 종결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충분한 정보와 전략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유리하게 협상을 하는 자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정실에서 누가 웃었는지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중요한 건 조정이 끝나고 나머지 인생에서 누가 웃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정실에서 웃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조정이 끝나고 나머지 인생에서 웃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